추정 60분은 1983년 2월 27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30일 바로 오늘 1326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추정 60분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지난 36년간 지나온 방송의 발자취는 어쩌면 우리 현대사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난 36년 동안 거쳐간 PD들만 해도 총 243명인데요. 저 역시 PD가 된 이후 지금까지 총 3번의 시기를 추정 60분 PD로 살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에게 추정 60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종의 마약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밝히고 사실 너머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변화에 작은 자갈 하나는 던졌다. 소위 말하는 힘 없고 돈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마도 지난 36년간 추정 60분과 함께했던 수많은 제작진들 역시 저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저게 뭔가 불안가? 독사요, 독사. 독사요? 독사는 독사인데 수입 독사요. 아니, 독사도 수입하나? 저건 말이요. 화를 냈다 하면 그냥 몸을 발딱 세워서 머리를 국자 모양으로 펴는 맹독을 지닌 남아시아산 코브라요, 코브라. 아니, 저 코브라도 사람이 잡수시나? 당시로선 내용도 형식도 파격적이었던 추정 60분의 첫 방송. 자시는 걸 좀 보고요. 예. 네. 요거는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 먹던 보신 백태 고발을 시초로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추정 60분이 포문을 엽니다. 한 마리를 사서 먹고 있는 풍부인데 아유.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가 막 도입된 시기. 우리는 10kg이나 되는 카메라를 짊어지고도 발빠르게 다양한 사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당시 결혼 예물로 유행이었던 외제 시계를 다룬 방송. 풀어서 건네주시는 모습들이 불안하면서도 혹시 내 거가 가짜냐 아니면 1급 기능사 한 분과 전문가가 현장에서 감정까지 해보입니다. 위에 영문하고 밑에 제조 남방을 쓴다고 봐야 되겠어요. 손질한 혐의가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시계부터 변조된 걸로 판단해놨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오메가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도 유리가 갈렸습니다. 전충 뭐 이런 게 폐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인신매매 현장도 찾아갔습니다. 저기 갔다가 구사 아주 위험한 순간에 이 구출된 그 아가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지금 뭐 치료를 받는 거 같은데요. 네. 피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저 빨간 게? 네, 저 사람은 유암 환자입니다. 아유, 예. 성역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아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청률 약 40%. 매회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뱀에 관한 거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든지 PD가 방송화면에 등장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원수 프로듀서 나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뿔가 몇이 있으면 그런 게 완전 다체가 늘었어요. 초창기 PD들의 경우 시민들이 길에서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계약금이 30만 원이었고 소개료가 추정 60분 팀에서 나왔다 그러고 협박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추정 60분에 나오는 프로듀서 얼굴들 잘 아시죠? 그 사람들 외에는 관련된 사람이 없다는 거 잘 아시고. 때론 선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쇠사슬 묶여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발목에. 이 환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자 환자입니다. 네. 역시 그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 수용료는 단지 그러나 돌발 충격적인 현장에 대한 생생한 실태 보고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상당수의 사람이 기도원 방송 이후 쇠사슬에 정부에선 묶여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 대한 법제 마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을 고발한 담배를 끊어라 편. 신탄지공대에서 만들어진 담배를 전부 연결하면요. 네. 길이가 지구를 32바퀴 돌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실험 결과 그 주요 화학물질 니코틴,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그 화학물질이 1,150여 종이 우선 검출됐습니다. 저게 이제 담배를 방송 후 끊겠다고 저 그- 한국담배인상공사의 전신인 전매청이 신문에 사과 광고까지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에는 ENG 카메라를 들고 겁없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간 추정 60분. 그 아가씨가 알려준 한 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추정 60분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저 앞에 택시에 지금 초록색 택시. 네, 사람들이 타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장혜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60분 이제 36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초반에 열었던 저대 멤버 중에 한 사람이라서 맨 먼저 물려 나온 것 같습니다. 중60분이 1983년에 이제 첫 방송을 했을 때 저는 2년차 막내 PD였습니다. 83년 잘 아실 거 아닙니다. 80년 12.12,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집권 시절 엄중한 시절이었고요. KBS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절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땡전 뉴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은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 터지고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했어도 땡전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고요. 이런 와중에 새로운 형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ENG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카메라 이렇게 매는 것을 ENG, 일렉트로닉 뉴스 게더링.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하시면 지금 이게 카메라 보시면 작은 카메라들이 이렇게 놓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튜디오에 탱크 같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밖에 나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ENG 어깨에 매는 카메라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ENG가 생겼다는 뭔가 하면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다 전달할 수 있는 기동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몬도간의 한국판 몬도간의 몸에 좋다면 뭐든지거든요. 그 안에서 뱀떡을 마시고 개구리 군뱅이를 튀기고 이 끔찍한 장면들이 그대로 화면에 달아난 겁니다. 그 뒤에 했던 것이 3편이 심야지대인데 심야지대는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밤 12시에 새벽의 풍경들을 처음에 하며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년 당시에 있었던 사회 현상들, 사회 비리의 현상들, 이 부분들의 그 현장들 그림들을 중60분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전달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어제 그 프로 봤어? 였습니다. 중60분을 보지 않으면 화제에 딱 끼지 못할 정도로 평균 40%, 60%까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60분의 영향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시사 탐사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는 사회 고발 프로그램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사회 비리, 어두운 면, 치부, 세태, 풍속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이 생기냐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1980년대 그 한국 사회라는 것이 뭐지? 그것이 사실은 단순하게 사회 비리 혹은 풍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사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방송은 무엇이지? 프로그램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PD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습이 되고 축적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혹은 시사 탐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다른 현장의 문화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로 전개가 되면서 이슈들이 넓어지고 인식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시사 탐사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들은 90년에 MBC의 PD 수첩이 만들어지고 그 뒤 SBS 그것이 만들어지고 전 언론, 전 방송에 탐사 프로그램, 시사 탐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정도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지금 말하는 PD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겠고요. 추정육 10분이 했던 기술의 발전 혹은 형식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5.18 할 수 말할 수 없었죠. 권력을 얘기할 수가 없었죠. 구조적인 비리를 얘기할 수는 없었죠. 세태 혹은 사회 문제에 한계돼 있었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 하나 있고 그 당시에 시청률이 좋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권력들이 활용을 해서 그 당시의 문제들을 정치적 문제들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추정육 10분의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이죠. 지하스크린 내막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권력 쪽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우리 팀들이 다 도망가니까 나중에는 뭐 다른 분이 와갖고 방송을 진행할 정도로 했죠.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문을 닫을 때가 됐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86년에 일기 마감을 합니다. 1994년 다시 시작된 추정육 10분. 정확히 11년 만에 추정육 10분이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당시 연달아 초대형 참사들이 발생했고 추정육 10분은 우리 사회 성장 만능주의와 안전 불감증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몇 년 사이에 반복해서 터질 수 있는지 부실과 하자로 뒤틀려 있는 신도시 아파트의 현장. 그러나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그 시기 제2의 국난으로 불린 IMF 사태도 벌어집니다. 크다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도산했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급속도로 붕괴돼 버린 서민 경제. 당시 추정육 10분이 기록한 것은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정치, 경제, 권력의 잘못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했던 현실. 이후 추정육 10분의 카메라는 거대 권력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정육 10분 CP와 MC를 맡았고요. 추정육 10분에서 제작한 기간을 합하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참 오래 했죠. 2004년부터 추정육 10분 책임을 맡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결과를 알았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보다 국민이 삶과 직결되어 있고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내용,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필요한 주제를 다룰 때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2005년도에 이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그 주택 마련을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임대주택 문제인데요. 추정육 10분이 그 임대주택의 문제를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을 했냐면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68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임대 아파트는 지난 97년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해 8년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경매에 참여하거나 참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400만 원 중 단 한 푼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 재산을 한순간 날려버린 할머니의 통장 잔액은 단돈 10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대통령이 방송을 보고 청와대에서 담당 장관을 불러서 또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모아놓고 심하게 질책을 했다는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다음 날 피해를 당한 분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실태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솔직히 당시에 이런 반응에 저희들 놀랬죠. 그렇지만 이 추정육 10분이 정책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추정육 10분이 영향력을 갖게 된 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차원을 넘어서 과학적인 실험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과자의 공포라고 혹시 프로그램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프로그램이 공개를 한 겁니다. 취재진이 보기에도 성주의 피부는 하루 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만든 피부 반응 진단 시약입니다. 국내 최초로 제작된 것입니다. 예외 없이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성 반응을 보인 첨가물이 든 주스를 끊은 후부터는 모두 증세가 다시 호전되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힘겹게 얻어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자 봉지에 보면요, 뒷면에 식품 첨가물이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쓰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아지자 하루에도 100여 통이 넘는 제보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억울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례를 다루다 보면 가슴 아픈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05년도에 KTX 여승무원들이 부당해고 처리를 요구하는 농성이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비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추정 60분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동안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부당함에 맞서 싸운 지난 1년간의 기록과 그들이 절박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고 있었다. 숨죽여 지켜보던 그들의 눈에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지난 1년 자신들의 절박한 외침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는 곳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다는 그들. 여보세요? 엄마? 방송 봤어? 뭐라고 잘났지? 속이 시원해? 한 해고 승무원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엄마, 방송 봤어. 속이 후련해? 저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를 해준 것만으로도 희망과 용기를 갖는다는 것을. 시청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2000년대 중반, 추정 60분이 끝나는 밤 12시가 되면 100여 통의 전화가 올라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격려와 불만,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제보까지. 다양하죠. 그런데 가장 반가운 전화가 있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제보자로부터 들려오는 감사의 전화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와서 너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용기를 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라는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PD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저널리스트는 권력이 아닙니다. 저널리스트는 봉사입니다.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까? 바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의 의미에는 희생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직접 때리셨어요! 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만! 한 말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실 말씀 없으시다잖아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왜? 얘기를 해야지. 재판장. 아니,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 말씀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용빈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피해자 어떻게 구제하실 겁니까? 회장님 세용빈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KBS 추정 60분의 이은규 PD입니다. 잠깐만 저희 취재. 선생님 무슨 돈으로 김만식 땅을 70년 당시에 사셨는데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일하셨었어요? 아니 무슨 선생님 차명부동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사장님, 추정 60분 팀입니다. 경찰 출신이 삼성에 가서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노조를 파괴했다는 비판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천 건의 노조와 관련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지금도 비노조가 그룹 차원의 방침인 겁니까? 사장님. 선생님. 잠깐만 이야기 나누시죠. 잠깐만 말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저는 아마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과는 좀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르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부자 그리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분들이 보던 것과 저는 외부자죠. 아주 어렸을 때는 시청자로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저널리즘 전공자이자 미디어 연구자로서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주목해서 여러분들께 약간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이 추정 60분이 어떤 흥망성쇠를 거쳐서 어떤 특징들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죠. 방송은 엘리트들이 이제 사실은 하는 거였었고 대중들은 상대적으로 지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간은 격차가 있었죠. 그러니까 방송 엘리트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것이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 메시지로 남았던 상태입니다. 화면으로 봤던 한국판 몬도간에 저도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그 아마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 피를 마시는 장면 같은 거. 그다음에 결혼 세태, 풍속도를 보여주는 것들. 그다음에 재밌게도 탈선의 현장 카바ret. 지금은 이런 거 보도하면 되게 촌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걸 탈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죠. 또 재미난 사례가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무당을 이제 보도한 거였는데요. 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거 외국 신도, 외국 장군도 이제 신으로 모시는구나. 네, 되게 에피소드 중에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 뒤에 곡물이 놓여져 있었는데 양담배가 놓여져 있었어요. 네, 메가더 장군이니까 양담배 피겠거니 해서 양담배를 올려놨는데 그게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양담배 당소반이 그걸 주목하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제 단속을 했었던 그런 식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추정 60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현장으로 가서 보여주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식의 형태였었습니다. 94년에 부활해서 95년 이후로 가게 되면 양가적인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전히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과 또 한면에서 권력과 맞서서 권력을 고발하는 측면들이 동시에 나타나요. 한 가지 우리가 빛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은 뭐 여러 가지 불법 선거에 관련된 것들의 일련의 보도들 보면 우리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정하게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하지만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와 함께 이 권력과 맞서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났던 현장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늘도 있었죠. 지하서클의 문제를 이미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일련의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대학가의 검은 덫 그래가지고 마치 운동권 서클이 사람들이 이념화 시켜가지고 속여서 이 학생운동을 만들어낸 듯한 그런 식의 암울한 분위기를 그린 그런 식의 보도라든가 하지만 추정 60분은 2000년대에 들어서 확고한 성역 없음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점점 그늘은 줄어들고 빛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측면이 바로 삼성공화국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고발들도 있었지만 왜 우리 사회에서 경제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경제 권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차라리 정치 권력은 뒤집힐 수라도 있지만 경제 권력을 대중들이 손을 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사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정치 권력을 까고 보여주는 그런 식의 폭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약자들이 권력에 의해서 침탈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 추정 60분은 성역 없이 추적해 왔고 그걸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이 성과 중에 하나가 아주 눈물겨운 성과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지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의 의제로 끌어들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상계입니다. 처음에 그 우리 유미가 병이 걸렸으니까 제가 잘 그 배운 것도 없었고 뭘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면은 이 도와줄 거라고 그 예상을 하고선 거기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국회의원은 없고 그 비서관이 있었는데 이런 병을 걸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관이 하는 말은 이 삼성을 상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이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 뉴스에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 제보를 받는다고 자막이 나오는 그 뉴스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유미가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이렇게 그 백혈병인 걸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걸 방송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삼성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삼성에서 이 일을 하다가 백혈병이 걸렸다고 하는 그 공문을 받아오면은 이게 방송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문을 어떻게 보내고 그 공문에 삼성에서 거기서 백혈병이 걸렸다고 하는 그 공문을 절대로 안 해줄 건데 이거를 해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에다가 처음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300개의 권력이 있었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고 네. 그다음에 방송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데 그게 안 되셨는데 네. 근데 추정 60분이 이제 아버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셈이죠. 삼성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데 추정 60분이 이 싸운다는 그 얘기를 알아듣고서는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오는데 그게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앞에서 시위하고 싸울 때는 그 경비원들이 이 무시하고서는 발로다가 막 들고 차고 그다음에 주먹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그랬었는데 추정 60분이 와갖고 카메라를 들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정 60분에서 이걸 취재를 해갖고 방송을 하니까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병이 걸렸다고 하는 제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몇십 건씩 이렇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그 신고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피해 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반올림을 같이 도와서 삼성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반올림에다가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독특한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은 독특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공중이 주인입니다. 수신료로 운영이 됩니다. 다른 어떤 방송이나 매체에 비해서도 광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상당 부분은. 추정 60분이 유난히 경제 권력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저는 이 공영방송이라는 소유구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대로 상속되는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삶으로 파고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이라는 굉장히 책임 있는 저널리즘의 영역이라고 보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황상기 아버님처럼 어디 가서 발길질 안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단단한 신뢰관계와 함께 그것도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화시켜 나가는 그런 저널리즘, 이거는 아마도 공영방송이 지금까지의 힘과 함께 더 개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간판도 없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정도 스스로를 주님이라고 주장하며 영생교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60분에 희망을 걸고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규입니다. 조희정 씨 잘 보세요. 고다릅니다. 조희정 씨 잘 보세요. 이용. 그리고 지난 17일 현재 하지만 얼마 후 신도를 안 매장했다고 지목했던 장소. 14년 당시 조희정 교주는
상황에서 마리스카를 도운 것은 정말 자랑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할 뿐인 거죠. 살면서 이런 고통을 내가 왜 받아야 되나?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한지수입니다. 10년 전의 일인데요. 저 영상 볼 때마다 마치 어제 바로 나왔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10년 전에 제가 10년 후에 한지수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상상이라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격적이고 기쁘고 아주 감사드리죠.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도대체 온두라스에 왜 간 거야? 온두라스는 어디 있는 나라야? 저는 이제 10년 전에 그냥 대학교를 평범하게 졸업하고 대기업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나는 모험을 찾아서 더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서 떠나야겠다. 그렇게 찾아보던 중에 온두라스라는 캐리비안에 있는 그 섬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로아탄이라는 곳인데 그래 한국 사람도 많이 없고 뭐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스페인어도 배울 수 있고 뭐 살사 춤도 출 수 있고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어. 거기 가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따러 가자. 한 3개월 걸리거든요.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 따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그 다이빙 학교에서도 너무 재밌었고 영국인 강사분들이 하는 곳이었는데 재미있게 3개월 정도 동안 다이빙을 하고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거의 다 딸 정도로 이제 수업을 받았었죠. 한지수 씨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섬을 선택했고 그날 한 씨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은 스쿠버 다이빙 강사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한 씨가 방에서 나왔을 때의 시간은 새벽 3시경. 다니엘이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두라스를 떠났고 현재 인터폴에 수배 중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이빙 강사를 재미있게 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다가 또 그럼 딴 나라를 또 가야겠다. 그래서 딴 나라를 가겠다라고 카이로 공항에 딱 갔는데 이렇게 쭉 긁잖아요. 여권을 딱 긁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뭐 문제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래가지고 내가 문제가 없나?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공항 경찰들이 뜨뜨뜨 와가지고 같이 가보래요. 몇 시간 후에 인터폴 사무소에 데려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인터폴 사무소에 가니까 그래서 인터폴 사무소에서는 저한테 그 된 사건 알고 있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일이 생겼고 저런 일이 생겼고 나는 목격자였고 자 이런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 잘 들었으니까 방금 네가 얘기한 거 여기다 썼으니까 거기다 사인해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사인하고 그럼 나 이제 가나 했는데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이집트 구치소였어요. 대사관에서 영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사님이 오셨다. 끝났다. 자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뭐 한국에 뭐 가거나 어쨌든 풀려나는구나 했는데 영사님이 좀 더 기다려봐라 했더니 결국에는 한국에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온두라스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가 된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내가 이집트에서 풀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집트에서는
온두라스 감옥으로 왔고 온두라스 구치소로 왔고 온두라스 구치소에서 풀려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두라스 감옥으로 가게 되니까 이거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가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죄는 살인죄. 30년 구형. 억울하다.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억울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는 생활이 감옥이었어요. 감옥은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곳. 그냥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그냥 약간 씹어먹듯이 자갈 씹어먹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씹어먹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지금 상황이 싫으면 논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막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아,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 살인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지. 왜 살인사건에 연루됐지? 아, 데니랑 같이 살았지. 왜 데니랑 같이 살았지? 아, 스쿠버 다이빙을 했어. 스쿠버 다이빙 왜 했어? 아, 내가 대기업 다니다가 대기업을 그만뒀지. 대기업을 왜 그만뒀지? 다다다다다다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은 내 모든 하나하나의 한 걸음들을 뒤로 이렇게 했는데 그 걸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제 일기장에 보면은 이렇게 쫙 써 있어요. 이 병신 같은 놈아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써 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자포자기하고 울고 넘어져 있는 동안에 언니가 게시판에 올렸던 글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은 커졌어요. 그 중에서 한 제 프로그램이 추정 60분이고요. 예, 개인 휴대폰은 이제 한번 검사를 해서 들려보낼 수 있는 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성범 PD님이랑 그때 카메라 감독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이제 취재를 하셨어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방송을 보고 한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언급을 한 것 때문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문가 팀이 꾸려져서 온두라스로 보내졌습니다. 이거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까지는 저도 될지 몰랐고 그 전문가 팀이 파견돼서 감옥에 있지 않고 가택연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에 한 1년 정도 있은 다음에 이제 풀려나게 됐고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 무죄 선고 딱 받았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 사람이 물에 이렇게 빠져서 죽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팍 하고서 물 팍 위로 나오면 막 기쁘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팍 하고 나온 다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아, 여태까지 내가 너무 많이 잘못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빚도 너무 많이 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 근데 그 당시에 저의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서는 사람들이 날 왜 도와주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그 당시에 저의 어린 나이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왜 날 도와줄까? 아까 그 구수한 PD님이 본인 그 보도하신 거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셨잖아요. 근데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먹고 사는 거랑 상관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 수 있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사실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아름답지만도 않고 우는 사람, 힘든 사람 보면은 자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추정 60분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작은 불씨를 야, 우리는 이런 불씨가 있다. 이거 봐,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탐사 프로그램 지망생 여러분들도 그런 불씨가 다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거겠죠? 저는 그 마음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강하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감사해요.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입니다. 참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제 사건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사건은 2012년 말 2013년 초 때 그때 대선이 있었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엄청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서울시에서 공무하던 탈북자가 1호 공무원이 간첩이었다라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고요.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탈북자분들이나 심지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탈북자가 공무원까지 됐고 우리 공무원 사회까지 간첩이 침입했다는 데 굉장한 충격 먹었어요. 사실 저는 저 사건을 몰랐어요. 언론에 나온 것 자체를 몰랐고 그냥 평일처럼 똑같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다가 아파트 앞에서 갑자기 그 정말 간첩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같이 국정원 수사관들이 한 20여 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차량들이 막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영장 이렇게 꺼내면서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좀 커다란 망치 하나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읽어주더라고요. 이게 국가보안법 어찌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집에 올라가서 가태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원에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 왜 거기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여러 번 들었어요. 국가보안법으로 들어왔고 제가 간첩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왔대요. 누군가가 구속되면 사실은 가족이 되든 그 어떤 지인이 되든 연락을 해줘가지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족이 없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구치소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국정원에 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가도 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 편지를 써서 저가 친하던 목사님이라든가 연락을 해서 변호사를 좀 선임해달라고 했는데 그 편지를 쓰려면요 보내려면 우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표 한 장에 2,000원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교도관에게 2,000원짜리 우표를 하나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2,000원 갚을 수 있냐고 하는 말이 돌아왔어요. 수감돼 있을 때 사람들을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저기 나쁜 놈, 특수간첩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옆에 방에는 이렇게 막 모메라가 진짜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이 특수간첩이라며 칠자차기, 팔자차기 해볼래? 벽탈 쓰시지 않냐? 나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좀 벽탈 줄도 모르고 다리도 안 올라가는데 그렇게 재판이 시작됐는데 1심에서 많은 증거들을 밝혀졌어요. 아니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변호사님들은 기자들을 찾아갔고 언론사를 찾아갔고 저널리스트를 찾아갔어요.
근데 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왜 보도를 안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렇게 1심이 끝나고 끝나는 무렵에 추적 60분이라는 제너럴리스 프로그램이 저희 찾아왔어요. 저희 변호사님들을 만났고 검찰에서 얘기하는 그 공소장을 들고 저희 변호사님들을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저희 가족들을 못하는 거 사건 현장으로 가셨어요. 중국으로 갔고 그 위험한 두만강으로 갔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어요. 처음에 추적 60분 저를 추적하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할 때 사실 저는 의심이 많았어요. 왜?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그 수사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개인이지만 나는 국가다. 개인이 국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국가에는 정의로운 국민이 있었고 추적 60분이 있었어요. 방송은 아주 객관적으로 저희 말과 국정원에 가지고 있던 그 공소장과 그걸 비교해서 사건 현장을 찾아갔고 증인 한 명 한 명을 만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 또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나온 많은 증거들을 저희들이 오히려 찾아서 그걸 항소심이 진행될 때 재판부에 제출하게 됐고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를 의심했고 또는 겁을 먹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우성 씨하고 친하게 지내면 괜히 국정원에서 조사받지 않겠나.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뭔가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다. 아까 PD님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저희 공감되고 마음이 온 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걸 사실은 누구한테 함부로 하면 나한테 피해를 돌아올까 봐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가진 추적 60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허심탄회하게 저의 억울함을 다 말했을 것 같아요. 추적 60분이 지금 현재가 종영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시대에 맞춰서 더 좋은 프로그램 또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가까운 신뢰에 저희들을 다시 찾아뵙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실은 믿고 싶습니다. 2013년 여름 중국으로 간 추적 60분은 3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국정원이 제시한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 증거가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17일 맨 처음 썼다는 얘기. 여기가 저렇게 3개 있고 그러나 방송이 나가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불가. 방송이 나가기 이틀 전에 이루어진 급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방송이 예정된 시기에 통진당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시국과 맞지가 않다. 그래서 한 1, 2주일 정도 연기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지만 프로그램과 통진당은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방송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합리적 이유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달라. 근데 사측으로부터는 어떤 합리적 이유가 없었고 그냥 안 해버린 거죠. 외압의 역사는 그것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 불린 4대강 사업. 추적 60분도 2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토의 잿줄은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에 관한 격렬한 찬반 논란을 취재한 추적 60분.
방송 내용이 공정하다는 심의에도 불구하고 방송 하루 전날 방송 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추정 60분 방송 시간엔 2주 연속 자연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PD들이 사무실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당시 사측은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있으십니까, 부장님? 예? 이거는 당신애들 거니까 다 가져. 왜 떼시는 겁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떼시는 겁니까? 워낙 결방 사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각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팀에서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한사람은 성명서를 쓰고 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국장이랑 싸우고 데스크랑 싸우고 그 와중에 전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현수막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놓은 현수막이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화가 났었던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외부적으로는 스타 프로그램에 오히려 나를 꺾어서 프로그램을 망가뜨려서 없애기 위한 과정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야. 지난 2010년 5월 방송됐던 천안함 폭진 사건. 이때도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추정 60분의 취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천안함 관련 두 번째 방송에는 정부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검증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 시간대에 자연 다큐멘터리가 이중 편성되고 내용을 수정하라는 압력까지 받았습니다.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96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 대학생들이 북한에 가서 벌인 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방북 모습을 내보낸 한 총련 편. 오늘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국정원이 준 자료 영상을 그대로 이용해 방송 일주일 전 제작됐습니다. 전국 204개 대학의 학생회 연합체로 93년 한 총련 대학생들의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다분히 의도성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민족대회를 열고 있다. 제작진은 출연을 거부했고 결국 진행자 혼자서 방송을 강의했습니다. 외압으로 인해 취재를 해놓고도 마지막까지 방송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행과 잠복 취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현장을 적발한 추정 60분. 돈이 든 사과 상자를 건네받은 사람들은 당시 여당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실태를 고발한 이 방송은 결국 불방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저희 단체가 올해가 35주년을 맞더라고요. 근데 추정 60분이 저희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민원연 사람이 추정 60분에 나온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는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지상파 3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늘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밤마다 그 시간을 거의 외우고 그걸 안 보면 내가 마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내가 모를 수도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밝혀지는데 나만 모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이 세월호 보도 그때 당시에 그 6개월에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해할 때 지상파 3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은 전혀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의 답답함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지상파의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을 볼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외압이 있었다고 하지만 외압에 굴복했던 시기가 너무 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볼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세월호 이야기만 했지만요. 사실 이 시기에 2014년부터 2017년 정상화되기 이전까지의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은요. 추정 60분뿐만 아니고 PD수첩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아이템들이 다 연성화되어 있었고요. 과거에 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종류의 어떤 사건 사고 위주의 그런 등 내용들이거나 시간을 때우는 내용이거나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수박 겉핥기로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습관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지상파 방송을 그 프로그램을 꼭 봐야 되는 우리의 이렇게 DNA가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KBS 정상화가 이루어진 최근 한 1년 정도의 추정 60분은 사실 그 이전의 추정 60분처럼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추정 60분이 지루하다 또는 뭔가 충격적인 고발 내용이 없다, 예전같이 뭐 한 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1년 동안 보여줬던 그 방송이 왜 제가 좋다고 생각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굴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으나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을 쫙 종합해서 그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맥락을 쫙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더란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염호석 씨 삼성 그 노조를 하시다가 우리는 이제 시신 탈취 뭐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그 사안만 알고 있지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정리하는 그런 차분한 내용이 없었어요. 아까 정진희 교수님께서 그랬어요. 공영방송의 그 구조, 이 우리 국민이 주인인 이 공영방송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 이야기 그리고 아주 예민한 그런 다양한 문제들, 사회 문제들 뚝심 있게 이것을 고발하고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품도 많이 들어가는 방송인데 이런 방송을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추정 60분이 버전 시즌 3, 시즌 4가 돼서 다양한 형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추정 60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PD들이 우리 사회의 그런 소수자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전해주려고 했고 우리에게 어떤 아젠다를 세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저는 사람들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년에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대학가의 검은 것. 근데 삼성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과연 추정 60분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추정 60분을 제작하는 동안 저는 세상에 불의에 분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는 우리 사회의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점점 깊어졌는데요. PD로서도 또 한 인간으로서도 제 스스로를 성장, 발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추정 60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이 추정 60분이 그런 프로그램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가슴속에 남았으면 합니다. 설령 추정 60분을 통해 본 세상의 온갖 추악한 면들을 차마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때로는 추정 60분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미워서 등을 돌렸을지라도 마침내는 그래도 추정 60분이 있어서 든든하다. 추정 60분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다시 시청하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불의에 맞서고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고자 했던 추정 60분. 앞으로도 KBS 프로그램들이 그 정신과 철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배상 이행 등을 논의하기. 안녕하세요, 임대성입니다. 치사교양의 위기이고 KBS의 위기이고 공영방 계약이 다르네요.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언제죠?